제 친구 아버지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성실하게 일하셨습니다. 대기업에서 35년을 근무하시고 60세에 명예퇴직을 하셨어요. 퇴직금으로 2억 원, 그동안 모아둔 예금이 7천만 원, 아파트 한 채, 그리고 국민연금까지 받으시는 상황이었죠. 누가 봐도 여유로운 노후가 보장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확히 10년이 지난 70세, 이분은 빚쟁이가 되어 계셨습니다.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고 통장에는 10만 원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 민망해서 지금은 작은 원룸에서 국민연금 월 90만 원으로 근근히 생활하고 계십니다. 평생 모은 3억 원 가까운 돈이 어떻게 10년 만에 다 사라졌을까요? 주식 투자로 날렸을까요? 사기를 당했을까요? 아니면 도박이라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분은 그 어떤 무리한 투자도 하지 않으셨어요. 도박은 평생 안 하셨고 사기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노후 생활을 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은퇴자 10명 중 7명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유, 평생 모은 돈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진짜 이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말이죠.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무려 40%가 넘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에서 1위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은퇴 후에 가난해지는 게 예외가 아니라 흔한 일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노후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은퇴하셨나요?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노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5가지 함정. 이것만 피하셔도 여러분의 노후는 안전할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 바로 은퇴 후 지출 습관의 착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제 회사 안 다니니까 돈 쓸 일이 없겠네. 교통비도 안 들고 점심값도 안 들고 커피값도 안 들고. 맞습니다. 직장 다닐 때 썼던 돈은 확실히 줄어들죠.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로 은퇴하신 분들을 만나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아는 김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은퇴 전에 한 달에 대략 250만 원 정도 쓰셨어요. 은퇴하시면서 생각하셨죠. 앞으로는 200만 원이면 충분하겠네. 그런데 실제로 은퇴하고 나서 가계부를 써보니까 어땠을까요? 첫 달에 280만 원, 둘째 달에 300만 원, 셋째 달에 320만 원이 나갔어요. 오히려 늘어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시간이 많아지니까 쓸 곳이 많아집니다. 평일 낮에 친구들 만나서 밥 먹고 차 한잔하고 이게 한 번에 3만 원에서 5만 원씩 나가요. 일주일에 두세 번만 만나도 한 달에 3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둘째, 취미 생활이 생깁니다. 등산 좋아하시는 분은 등산복, 등산화, 등산 스틱, 배낭 이런 거 사시죠. 골프 치시는 분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한번 치러 나가면 10만 원에서 20만 원은 기본입니다. 셋째, 여행을 다니십니다. 평생 일만 했으니까 이제 좀 놀아야지. 이 생각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문제는 국내 여행 한 번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 해외여행은 1인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나간다는 겁니다. 넷째, 자녀들 챙기는 비용이 늘어납니다. 직장 다닐 때는 바빠서 못 챙겼는데 이제 시간이 나니까 손주들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게 또 만만치 않은 돈이에요. 다섯째, 그리고 이게 가장 무서운 건데요. 심리적 보상 소비가 시작됩니다. 평생 고생했는데 이 정도는 써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화점 가서 옷 한 벌 사고 좋은 가구 하나 들이고 차를 바꾸고 이렇게 큰 돈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요. 은퇴 직후 5년 동안 소비 지출이 오히려 은퇴 전보다 평균 15%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김 선생님처럼 한 달에 300만 원씩 쓰면 1년에 3,600만 원이에요. 5년이면 1억 8천만 원입니다. 퇴직금 2억 원이 5년 만에 거의 다 사라지는 거죠. 여기에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렇게 쓰다 보면 돈이 생각보다 빨리 줄어드네 하고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요.
습관이 몸에 배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조언은 이겁니다. 은퇴하시면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철저하게 가계부를 쓰세요. 내가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금액과 실제 지출을 비교해보세요. 생각보다 많이 쓰고 계신가요? 그럼 지금 당장 줄이셔야 합니다. 나중에 줄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줄이셔야 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지출 습관도 무섭지만 사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함정, 예상 못한 의료비 폭탄입니다. 여러분, 건강보험이 있으니까 의료비는 크게 안 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아는 박 선생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68세에 대장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수술하면 완치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술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니까 2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생각보다 안 드네? 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암제가 있고 안 되는 항암제가 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건강보험 적용되는 약은 효과가 좀 떨어지고 비급여 항암제를 쓰면 완치율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당연히 효과 좋은 약을 쓰고 싶으시겠죠. 박 선생님도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비급여 항암제가 한 번에 200만 원이었습니다. 총 12회 맞아야 하니까 2,400만 원이에요. 여기에 각종 검사비, 영양제, 면역 증강제 이런 거 다 합치니까 총 2,8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박 선생님은 암보험을 들어놔서 일부는 보험금으로 해결하셨어요. 그래도 본인 부담금이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암 치료 후에 몸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면역력도 떨어지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래서 한 달에 한약, 영양제, 건강기능식품에 50만 원씩 쓰고 계세요. 1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이게 특별한 경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민 평균 수명이 83세예요. 그런데 건강 수명은 73세 정도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마지막 10년은 아프면서 산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연간 의료비가 평균 350만 원 정도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온 자료예요. 그런데 이건 평균일 뿐이고 중증 질환에 걸리면 몇 배로 뛰어오릅니다. 당뇨병 있으시면 한 달에 약값, 검사비로 10만 원에서 20만 원 나가요. 고혈압, 고지혈증 다 마찬가지예요. 관절염으로 무릎 수술하시면 양쪽 다 하는데 건강보험 적용되어도 500만 원에서 8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치매예요. 치매 걸리시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들어가셔야 하는데 한 달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나갑니다. 국가에서 장기요양보험으로 일부 지원해주지만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아요. 치매는 평균 7년에서 10년 정도 앓으세요. 계산해보세요. 10년이면 얼마나 될까요? 한 달에 200만 원이면 1년에 2,400만 원, 10년이면 2억 4천만 원입니다. 말 그대로 가산을 탕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손보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실손보험은 실제로 병원에서 쓴 돈의 70%에서 90%를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문제는 나이 들어서는 가입이 안 되거나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50대 초반까지는 실손보험 꼭 유지하세요. 그리고 암보험, 치매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젊을 때 들어놔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예방입니다. 건강관리를 잘하시면 의료비를 확 줄일 수 있어요.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정기검진. 이게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의료비 10만 원 아끼려고 운동 안 하고 건강검진 안 받다가 나중에 1,000만 원, 억 단위로 쓰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다고요.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건강이 곧 돈이에요. 특히 노후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출 습관도 고치고 의료비도 대비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함정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바로 자녀에게 쓰는 돈의 늪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나라 부모님들 자식한테 참 잘해주시죠? 제가 이걸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니까요.
문제는 그 사랑이 때로는 본인의 노후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최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2세에 은퇴하셨고 퇴직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받으셨어요. 예금도 5천만 원 있었고 아파트도 있었습니다. 노후 준비 완벽하게 된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은퇴하고 1년 뒤에 큰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했어요. 당연히 축하할 일이죠. 그런데 요즘 결혼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예단, 예물, 혼수, 집장만 지원금. 최 선생님은 큰아들한테 4천만 원을 주셨어요. 네가 어려울 때 조금이라도 도와줘야지 하는 마음이었죠. 2년 뒤에 작은 딸이 결혼했어요. 큰아들한테 줬으니 딸한테도 똑같이 줘야죠. 또 4천만 원 나갔습니다. 그리고 3년 뒤 큰아들이 사업을 한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거절하셨대요. 그런데 며느리가 임신 중이었고 손주 생각하니까 거절을 못 하시더래요. 5천만 원을 빌려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얼마죠? 4천, 5천, 1억 3천만 원입니다. 처음에 가지고 있던 돈이 2억 원이었으니까 7천만 원 남았네요. 근데 그동안 생활비로 쓴 돈까지 합치면 실제로는 4천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손주가 태어나니까 육아 지원을 해야 하잖아요. 며느리가 직장 다니니까 낮에는 최 선생님 부부가 손주를 봐주셨어요. 그런데 기저귀, 분유, 이유식, 장난감, 옷 이런 거 사주다 보니까 한 달에 50만 원씩 나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딸 쪽에서도 손주가 생겼어요. 큰 손주한테만 해줄 수는 없죠. 작은 딸 손주한테도 똑같이 한 달에 100만 원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면 1200만 원이에요. 4년이면 4800만 원입니다. 최 선생님은 결국 70세가 되기 전에 통장이 텅 비었어요. 아파트는 아직 있지만 그걸 팔면 어디서 살아야 하나요? 그래서 지금은 국민연금으로 근근히 살고 계세요. 이게 특별한 경우일까요? 아닙니다. 한국 노인 빈곤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자녀 지원이에요. 실제 통계를 보면 노후 파산의 20% 정도가 자녀 관련 지출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식 결혼시킬 때 평균 5천만 원에서 1억 원을 지원한다고 해요. 그리고 손주 육아비로 매달 적게는 30만 원, 많게는 100만 원 이상 쓰십니다. 여기에 자녀가 사업한다고, 집 산다고, 빚 갚는다고 돈 빌려달라고 하면 거절 못 하시는 게 우리 부모님들이에요.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가요? 아니면 본인들이 조금 불편할 뿐인가요? 요즘 젊은 세대는 사실 우리 세대보다 교육도 많이 받았고 정보도 많아요. 본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부모님한테 의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자녀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면 도와줘야죠. 하지만 한도가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노후 자금을 지키면서 도울 수 있는 선까지만 도와야 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겁니다. 자녀한테 경제적 지원을 하실 때는 반드시 한도를 정하세요. 내가 줄 수 있는 돈은 여기까지다. 이것 이상은 내 노후 자금이니까 못 준다. 이렇게 명확히 선을 그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빌려주는 게 아니라 주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녀한테 빌려준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돈은 없는 거다 하고 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서운한 감정도 안 생기고 관계도 안 틀어집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자녀한테 짐이 안 되는 겁니다. 본인의 노후를 잘 챙겨서 나중에 자녀한테 손 안 벌리고 건강하게 사는 게 진짜 효도입니다. 자, 그런데 지출도 줄이고 의료비도 대비하고 자녀 문제도 해결했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적이 하나 더 있거든요. 바로 네 번째 함정, 인플레이션의 조용한 습격입니다. 인플레이션, 쉽게 말하면 물가 상승이죠. 이게 왜 무서운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10년 전에 자장면 한 그릇이 얼마였죠? 4,000원? 5,000원? 지금은 7,000원에서 8,000원 합니다. 거의 2배가 됐어요. 10년 전에 100만 원이면 자장면 200그릇을 먹을 수 있었어요. 지금 100만 원으로는 130그릇밖에 못 먹어요. 같은 100만 원인데 가치가 70그릇만큼 줄어든 겁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에요. 내 통장에 있는 돈은 그대로인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드는 거죠.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평균 물가 상승률이 연 3% 정도 됩니다. 3%면 별로 안 높은 것 같죠?
그런데 이게 무서운 게 복리로 쌓인다는 겁니다.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1,000만 원이 있다고 칩시다. 물가가 매년 3%씩 오른다면 10년 후에 2천만 원의 실질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약 740만 원 정도입니다. 260만 원의 가치가 사라진 거예요. 20년 후면 어떻게 될까요? 약 55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의 절반이 날아가는 거죠. 1억 원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20년 후에는 실질적으로 5,500만 원의 가치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요즘 생활물가 상승률은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특히 식료품, 외식비, 교통비 같은 거요. 지난 5년 동안만 봐도 식료품 가격이 평균 40% 정도 올랐어요. 3,000원 하던 두부가 지금 4,200원 합니다. 2,000원 하던 계란 한 판이 지금 3,000원 넘어요. 은퇴하신 분들은 대부분 고정 수입으로 생활하시잖아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예금 이자 이런 게 다 고정되어 있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니까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씩 받으신다고 칩시다. 지금은 이 100만 원으로 생활이 가능하죠. 그런데 10년 후에도 100만 원은 100만 원이에요. 근데 물가가 3%씩 올랐다면 10년 후 100만 원의 실질 가치는 74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걸 10년 후에는 못 산다는 얘기예요. 생활비를 줄이든지 아니면 다른 수입원을 찾든지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은퇴자들이 처음에는 괜찮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지는 이유예요. 돈을 많이 쓴 것도 아니고 사고를 친 것도 아닌데 점점 살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자산 배분이에요. 예금만 해놓으시면 안 됩니다. 예금 이자가 연 3%라고 해도 물가가 3% 오르면 실질 수익률은 0%예요. 오히려 세금 떼고 나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자산의 일부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에 투자해야 해요. 물론 안전하게 해야 합니다. 나중에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배당주나 리츠 부동산 투자, 신탁 같은 걸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지출을 줄이는 겁니다. 물가가 오를수록 똑똑하게 소비해야 해요. 꼭 필요한 지출과 그렇지 않은 지출을 구분하세요. 고정비를 최소화하고 변동비는 효율적으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일매일 여러분의 자산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계시면 10년, 20년 후에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도 무섭지만 한순간에 자산을 날려버릴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바로 5번째 함정, 투자 실패와 노후 사기입니다. 은퇴하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통장에 돈이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이자도 얼마 안 되고 물가만 오르는데 뭔가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냐?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위험합니다. 제가 아는 정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7세의 친구 소개로 부동산 투자 설명회에 가셨대요. 거기서 강사가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았대요. 지방 소도시에 상가를 사시면 임대 수익으로 매달 20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은 5년 안에 회수되고 그 후로는 순수익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더래요. 정 선생님은 가지고 있던 예금 8천만 원을 투자하셨어요. 상가를 샀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처음 6개월은 괜찮았어요. 임차인이 월세를 잘 냈거든요. 그런데 7개월째부터 월세가 밀리기 시작했어요. 임차인 사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1년 만에 임차인이 나갔고 상가는 공실이 됐습니다. 새 임차인을 구하려고 했는데 그 지역 자체가 침체되어 있어서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2년 동안 공실이었고 그동안 관리비, 재산세는 계속 나갔습니다. 결국 팔려고 내놨는데 8천만 원에 산 상가가 4,500만 원에 팔렸어요. 3,500만 원을 날린 거죠. 2년 동안 들어간 관리비까지 합치면 4천만 원 손실입니다. 또 다른 분은 주식 투자로 큰 돈을 잃으셨어요. 은퇴 후에 시간이 많으니까 주식 공부를 하셨대요.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는데 운이 좋게 몇 번 수익을 냈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더래요. 아, 나도 이거 할 수 있네? 하고 큰 돈을 넣었습니다. 5천만 원을 주식에 투자했는데 주가가 떨어지면서 2천만 원이 증발했어요.
결국 손절하고 나왔는데 그 충격으로 건강까지 나빠지셨대요. 가상화폐에 손댔다가 큰일 난 분도 있어요. 비트코인이 또 오를 거래요. 지금 사야 돼요. 이런 말에 혹해서 3천만 원을 넣었는데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전부 다 확실하다는 말을 믿었다는 겁니다. 원금 보장, 고수익 확실, 절대 안전, 나만 알려주는 정보. 여러분, 세상에 확실한 건 없습니다. 특히 투자에서는 더더욱 없어요.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건 반드시 높은 위험이 따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노후 사기예요. 중장년층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정말 많아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연금형 저축상품 사기예요. 월 200만 원씩 평생 보장합니다. 원금도 안전하고 정부에서 인증한 상품입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요. 근데 정부 인증은 거짓말이고 실제로는 불법 사금융입니다. 몇 달 이자 주다가 회사가 사라져요. 또 건강식품 사기도 많아요. 이거 드시면 암 예방되고 당뇨 낫고 혈압 떨어집니다. 한 세트에 300만 원, 500만 원씩 받아요. 근데 효과는 전혀 없고 그냥 비싼 비타민 정도예요. 요즘은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지인인 척하면서 접근하는 보이스피싱도 많고요. 엄마, 나 돈 좀 급하게 필요해. 이 계좌로 200만 원만 보내줘. 이런 식으로 속이는 겁니다. 투자 사기도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요. 실제 회사가 있는 것처럼 사무실도 차리고 홈페이지도 만들고 직원들도 있어요. 심지어 유명한 사람을 광고 모델로 내세우기도 해요. 그래서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고 투자했다가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기를 피할 수 있을까요? 첫째,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면 일단 의심하세요. 은행 예금 이자가 연 3%인데 어떤 상품이 연 10%, 20%를 보장한다. 말이 안 되죠. 그건 사기일 확률이 99%입니다. 둘째, 급하게 결정하라고 압박하면 절대 하지 마세요. 오늘까지만 가입 가능합니다. 지금 안 하면 기회 없습니다. 이런 말 하면 100% 사기예요. 셋째,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자녀나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투자 상품은 며칠 늦게 가입해도 괜찮아요. 급할 게 없어요. 넷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그 회사가 정식 등록된 곳인지 확인하세요. 요즘은 검색만 해도 사기인지 아닌지 나와요. 다섯째, 이해 안 되는 상품에는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설명을 들어도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럼 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 대박 낼 필요 없어요. 그냥 가지고 있는 거 안전하게 지키면 돼요. 이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5가지 함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지출 습관, 의료비, 자녀 지원, 인플레이션, 투자 실패. 이 5가지만 조심하셔도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안전해질 겁니다. 그런데 조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실행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정확한 생활비 계산과 예산 짜기입니다. 여러분, 한 달에 얼마나 쓰시는지 정확히 아세요? 많은 분들이 대충 짐작만 하고 계세요. 한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요. 근데 실제로 가계부 써보면 전혀 다릅니다. 제일 먼저 하실 일은 지난 6개월치 통장 거래 내역을 뽑아보는 거예요. 카드 사용 내역도 다 뽑으세요. 그리고 항목별로 분류해보세요. 식비, 주거비, 통신비, 교통비, 의료비, 경조사비, 여가비. 이렇게 나눠서 각각 얼마씩 쓰는지 계산해보세요. 그러면 고정비와 변동비가 보입니다. 고정비는 매달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이런 것들이죠. 변동비는 매달 달라지는 거고요. 식비, 교통비, 여가비 같은 거요. 고정비를 먼저 줄이세요. 안 쓰는 보험은 해지하고 통신비도 요금제 바꾸면 월 3만원에서 5만원은 줄일 수 있어요. 쓰지 않는 구독 서비스도 다 해지하세요. 변동비는 한도를 정하세요. 식비는 한 달에 60만원, 여가비는 30만원. 이렇게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쓰는 겁니다. 그리고 비상금을 따로 준비하세요. 생활비 6개월치는 언제든 쓸 수 있는 예금으로 묶어두세요. 갑자기 큰 돈 들어갈 일이 생기면 여기서 쓰는 거예요. 둘째, 의료비 대비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건강할 때 준비해야 합니다. 실손보험은 필수예요.
아직 안 드셨으면 지금이라도 가입하세요. 나이가 많으면 보험료가 비싸긴 한데 그래도 나중에 병원비 생각하면 훨씬 이득입니다. 암보험, 치매보험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치매보험은 꼭 드세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10명 중 1명이 치매예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건강관리에 투자하세요. 헬스장 회원권 한 달에 7만원 아까우시다고요? 나중에 병원비 1,000만원 쓰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운동은 가장 확실한 보험이에요. 정기 검진도 빠짐없이 받으세요. 국가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은 공짜예요. 2년에 한 번씩 꼭 받으시고 추가로 필요한 검사는 본인 부담으로라도 받으세요. 암이나 중증 질환은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높고 치료비도 적게 들어요. 건강기능식품 드시는 것도 좋은데 비싼 거 먹을 필요 없어요. 종합 비타민, 오메가3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 달에 3만원이면 돼요. 셋째, 자녀와의 경제적 경계선 설정입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식인데 어떻게 선을 그어요? 근데 안 그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먼저 자녀와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엄마 아빠가 가진 돈이 이 정도고 이 중에서 생활비로 이 정도 필요하고 의료비 대비로 이 정도 남겨둬야 하고 그래서 너희한테 줄 수 있는 돈은 여기까지다. 이렇게 명확히 말씀하세요. 자녀가 돈 달라고 할 때는 목적이 뭔지 정확히 물어보세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건지 본인들이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건지 확인하세요. 빌려주는 게 아니라 주는 거라고 생각하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자녀한테는 빌려준다고 하세요. 차용증도 쓰고 이자도 받으세요. 이게 오히려 자녀한테도 책임감을 주고 나중에 관계가 안 틀어집니다. 그리고 손주 육아 지원은 한도를 정하세요. 기저귀, 분유 정도는 사줄 수 있어도 영어 유치원, 학원비까지 대주는 건 과한 거예요. 그건 손주 부모가 해결할 문제입니다. 넷째, 인플레이션 대응 자산 배분입니다. 자산을 세 가지로 나누세요. 안전자산, 수익자산, 비상자산. 안전자산은 예금이나 국채예요. 원금이 보장되고 언제든 찾을 수 있는 돈이죠. 이게 전체 자산의 40%에서 50% 정도 되어야 합니다. 수익자산은 주식이나 부동산 펀드예요. 배당주나 리츠 같은 걸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30%에서 40% 정도요. 비상자산은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거예요. 생활비 6개월치 정도. 이건 10%에서 20% 정도 남겨두세요. 주식은 개별 종목보다는 배당 ETF 상장 지수 펀드를 추천드려요. 코스피 배당 ETF는 연 배당률이 3%에서 4% 나와요. 주가도 오르면 좋고 안 올라도 배당은 받으니까 괜찮아요. 리츠는 부동산 임대료를 배당금으로 주는 거예요. 연 배당률이 5%에서 7% 정도 되고요. 물론 원금은 변동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안정적이에요. 절대 하지 마셔야 할 건 단기 투자예요. 주식 단타, 선물 옵션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100% 손실 봐요. 다섯째, 안전한 소득 창출 방법입니다. 은퇴했다고 완전히 쉬지만 마세요. 가능하면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버는 게 좋아요. 요즘은 중장년층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편의점 알바, 아파트 경비, 학교 급식 보조 이런 것도 있고요. 본인의 전문성을 살려서 프리랜서로 일할 수도 있어요. 한 달에 50만 원만 벌어도 1년이면 600만 원이에요. 10년이면 6천만 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아세요? 그리고 일을 하면 정신 건강에도 좋아요. 매일 할 일이 있고 사람들 만나고 이게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취미를 수익화할 수도 있어요. 요리 잘하시면 반찬 가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손재주 있으시면 공예품 파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판매하기도 쉬워졌잖아요. 블로그나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광고 수익은 많지 않아도 월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는 버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시는 거예요. 돈보다 건강이 먼저니까요.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5가지 해결책입니다. 첫째, 정확한 생활비 계산과 예산 짜기. 둘째, 의료비 대비. 셋째, 자녀와의 경제적 경계선 설정. 넷째, 인플레이션 대응 자산 배분. 다섯째, 안전한 소득 창출. 이 5가지만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안전해질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일부터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이에요. 오늘 집에 가시면 제일 먼저 뭘 하실 건가요? 첫째, 통장 거래 내역 뽑아보세요. 지난 6개월치요. 그리고 항목별로 얼마씩 쓰는지 계산해보세요. 이게 첫 걸음입니다. 둘째, 보험 점검하세요. 실손보험 있으신가요? 안보험은요? 치매보험은요? 없으면 지금이라도 알아보세요. 나이 1살 더 먹으면 보험료 더 올라가요. 셋째, 자녀와 대화 약속 잡으세요. 편안한 분위기에서 솔직하게 이야기 나눠보세요. 부모님의 경제 상황, 노후 계획, 이런 거 자녀도 알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만 오늘 실천하셔도 여러분은 이미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는 나이 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50대든 60대든 70대든 늦지 않았어요.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5가지 함정 기억하시죠? 지출 습관, 의료비, 자녀 지원, 인플레이션, 투자 실패. 이 5가지만 조심하시면 여러분의 평생 모은 돈을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5가지 해결책, 생활비 계산, 의료비 대비, 경계선 설정, 자산 배분, 소득 창출. 이것만 실천하시면 안전한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 친구 아버지 이야기 기억나세요? 10년 만에 3억 원을 다 쓰신 분. 그분이 만약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알고 계셨다면 지금 어땠을까요? 아마 여전히 여유로운 노후를 즐기고 계셨을 거예요. 여러분은 다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셨으니까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아시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노후 준비의 핵심은 돈이 아니에요. 물론 돈도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건강이고 관계고 마음가짐이에요. 돈 많아도 아프면 행복하지 않아요. 돈 많아도 가족과 관계가 안 좋으면 외로워요. 돈 많아도 불안한 마음으로 살면 의미가 없어요. 반대로 돈이 적어도 건강하고 가족과 사이좋고 마음이 편하면 행복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드린 조언들은 결국 이거예요. 불안하지 않게, 자녀한테 짐 안 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나이 드는 법입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됩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가세요.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 내일 하나, 모레 하나. 이렇게 하다 보면 1년 후에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은퇴 후 월 200만 원 만드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파트타임 일자리부터 배당 투자, 연금저축, 주택연금까지 다양한 옵션을 소개해드릴 거예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 받으실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고민하시는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후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집 이야기예요. 아파트에서 살 것인가, 빌라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원룸에서 살 것인가. 이 선택이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박 씨라는 분이 계세요. 올해 70세이신데 평생 아파트에서 사셨어요. 서울 강남에 있는 30평 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분이 원룸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를 들어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관리비가 한 달에 40만 원씩 나왔대요. 여름에 에어컨 틀면 50만 원 넘게 나가고 겨울에 난방비 포함하면 60만 원까지 나갔답니다. 혼자 사시는데 관리비만 1년에 500만 원 이상 나간 거예요. 그래서 원룸으로 옮기셨는데 지금은 관리비가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나간답니다. 1년이면 400만 원 이상을 절약하시는 거죠. 아파트 팔아서 나온 돈은 은행에 넣어두시고 이자로 생활비를 보태고 계세요.
이분 말씀이 진작 옮길 걸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아파트가 좋기는 한데 혼자 살기에는 너무 크고 관리비도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원룸은 좁긴 하지만 관리하기 편하고 돈도 많이 안 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대 경우도 있어요. 빌라에서 살다가 아파트로 옮긴 분도 계시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건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에 어디서 사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잘못 선택하면 관리비 폭탄 맞고 건강 나빠지고 외로워지고 돈까지 잃을 수 있어요. 반대로 잘 선택하시면 편안하게 사시면서 돈도 아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아파트, 빌라, 원룸의 장단점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관리비는 얼마나 나가는지, 안전은 어떤지, 편의성은 어떤지, 실제 사례를 들어가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매매로 살 것인지, 전세로 살 것인지, 월세로 살 것인지, 이것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선택 가이드까지 제공해 드릴 거예요. 자산이 얼마 있는지, 건강은 어떤지, 가족 구성은 어떤지에 따라서 최적의 선택이 다르거든요. 이 영상 하나면 노후 주거 문제는 해결됩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후 주거를 선택할 때 꼭 봐야 하는 3가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을 모르고 집을 선택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시게 돼요. 첫 번째 기준은 관리비와 유지비입니다. 노후에는 수입이 줄어드니까 고정 지출을 최대한 낮춰야 해요. 관리비가 한 달에 10만 원 나가는 것과 50만 원 나가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관리비에는 뭐가 포함되는지 아세요? 공동 전기세, 수도세, 청소비, 경비비, 승강기 유지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아파트는 이게 비싸요. 왜냐하면 관리할 게 많거든요. 승강기도 있고, 경비실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놀이터도 있고, 다 관리비로 나가는 겁니다. 빌라는 관리비가 저렴합니다. 보통 한 달에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나가요. 승강기가 없는 경우도 많고, 경비도 없고, 관리 사무소도 없으니까요. 원룸도 비슷합니다. 한 달에 10만 원 안쪽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관리비는 싸지만 유지비가 따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일러가 고장나면 수리비를 내가 내야 하고, 누수가 생기면 수리비를 내가 내야 하고, 아파트는 이런 게 관리비에 포함되는데 빌라나 원룸은 따로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한 달 관리비를 비교해 볼게요. 서울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30평형 혼자 거주하시는 경우 관리비가 한 달에 평균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여기에 전기세, 가스비 포함이에요. 여름철이나 겨울철에는 60만 원 넘게 나가기도 해요. 빌라 20평형 혼자 거주하시는 경우 관리비가 한 달에 평균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여기에 전기세, 가스비 추가하면 20만 원 정도 되고요. 원룸 10평형 혼자 거주하시는 경우 관리비가 한 달에 평균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나갑니다. 전기세, 가스비 포함해서 15만 원 정도면 충분해요. 차이가 크죠? 아파트에서 한 달에 50만 원 내시는 분이 원룸으로 옮기시면 15만 원만 내시면 되니까 한 달에 35만 원을 아끼시는 겁니다. 1년이면 420만 원이에요. 10년이면 4,2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안전과 편의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게 중요해져요. 젊을 때는 계단 오르내리는 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70 넘으시면 계단이 산이에요. 아파트는 승강기가 있어서 편합니다. 몇 층에 살든 버튼만 누르면 되니까요. 그리고 경비 아저씨가 있어서 안전해요. 택배도 경비실에 맡겨놓으면 되고
밤에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도 막아주시고, 빌라는 대부분 승강기가 없어요. 특히 5층 이하 빌라는 승강기 설치 의무가 없거든요. 그래서 계단으로 오르내리셔야 합니다. 3층만 되어도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경비가 없으니까 치안이 좀 불안할 수 있어요. 원룸은 건물에 따라 다릅니다. 대형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승강기도 있고 경비도 있어요. 그런데 작은 원룸 건물은 승강기도 없고 경비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의 시설도 중요해요. 병원, 약국, 마트, 은행, 이런 게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노후에는 병원 자주 가시잖아요. 집에서 10분 거리에 병원이 있는 것과 30분 거리에 있는 것은 큰 차이예요. 아파트 단지는 보통 교통이 좋은 곳에 있고 주변에 편의 시설이 많습니다. 대형마트도 가깝고 병원도 가깝고, 반면 빌라는 주택가 골목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마트나 병원이 좀 멀 수 있어요. 세 번째 기준은 자산 가치와 유동성입니다. 집도 자산이잖아요. 나중에 팔아야 할 수도 있고 담보로 대출받아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얼마나 쉽게 처분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아파트는 유동성이 제일 좋습니다. 팔려고 내놓으면 보통 3개월 안에 팔려요. 수요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담보대출도 잘 나옵니다. 은행에서 아파트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빌라는 유동성이 떨어집니다. 팔려고 내놓으면 6개월, 1년 걸리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오래된 빌라는 아무도 안 사려고 해요. 담보대출도 아파트보다 적게 나옵니다. 원룸도 비슷해요. 투자용 원룸은 그나마 잘 팔리는데 오래된 원룸은 팔기 어렵습니다. 대출도 잘 안 나오고요. 자산 가치 측면에서 보면 아파트가 제일 안정적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아파트가 제일 덜 떨어져요. 빌라나 원룸은 집값 떨어질 때 더 많이 떨어집니다. 자, 이 세 가지 기준을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이제 각 주거 형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파트부터 시작할게요. 아파트가 노후 주거로 정말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아파트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장단점이 명확히 있습니다. 먼저 아파트의 장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리가 편합니다. 공동부부는 관리사무소에서 다 해주거든요. 복도 청소, 쓰레기 처리, 화단 관리,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집 앞만 관리하시면 됩니다. 둘째, 안전합니다. 경비 아저씨가 24시간 있으시고 CCTV도 많고 출입문도 철저하게 관리돼요. 밤에 혼자 계셔도 무섭지 않습니다. 셋째, 승강기가 있어서 편합니다. 무거운 짐 들고 계단 오를 필요 없어요. 장 보고 오셔도 승강기 타고 편하게 올라가시면 됩니다. 넷째, 커뮤니티 시설이 있습니다. 헬스장, 독서실, 경로당, 이런 게 단지 안에 있어요. 운동하러 멀리 갈 필요 없이 아래층 가시면 되고 이웃들과 경로당에서 친목도 다지실 수 있어요. 다섯째, 교통과 편의 시설이 좋습니다. 대형 아파트 단지는 보통 역 근처에 있고 버스 정류장도 가깝고 마트나 병원도 근처에 있어요. 여섯째, 자산 가치가 안정적입니다. 아파트는 집값이 떨어져도 크게 안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많이 올라요. 그리고 팔 때도 쉽게 팔립니다. 이렇게 보면 아파트가 완벽해 보이죠? 그런데 단점도 만만치 않습니다. 첫째, 관리비가 비쌉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 달에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나가요. 혼자 사시는데 이 정도 관리비 내시면 부담되시죠? 실제로 제가 아는 이 씨라는 분이 계세요. 68세이신데 서울 목동의 40평 아파트에 혼자 사세요. 남편 돌아가시고 자녀들은 다 분가했어요. 이분 한 달 관리비가 50만 원 정도 나온대요.
여름에 에어컨 켜면 60만 원까지 나가고 겨울에 난방비 포함하면 70만 원 가까이 나간다고 하세요. 국민연금이 한 달에 90만 원 받으시는데 관리비만 50만 원 나가니까 생활비가 40만 원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 중이시래요. 아파트를 팔고 작은 데로 이사 갈까? 아니면 그냥 여기서 살까? 자녀들은 이사 가라고 하는데 본인은 20년 넘게 산 동네라서 정이 들어서 떠나기 싫으시대요. 둘째, 층간소음 문제가 있습니다. 위층에서 쿵쿵거리면 스트레스 받으시잖아요. 특히 어린아이 있는 집이 위층에 있으면 하루 종일 시끄러워요. 노인분들은 예민하시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이웃 간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갈등도 많아요. 주차 문제로 싸우고, 소음 문제로 싸우고, 반려동물 문제로 싸우고.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갈등이 힘드세요. 넷째, 넓은 공간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30평, 40평 되는 집을 혼자 살면 관리하기 힘들어요. 청소하는 것도 힘들고 난방비도 많이 나가고 방이 여러 개 있어도 안 쓰는 방은 그냥 창고가 되어버리거든요. 다섯째, 재산세가 비쌉니다. 아파트 한 채 가격이 몇억 원이면 재산세도 만만치 않아요. 1년에 100만 원 이상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아파트가 적합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첫째, 자산이 충분하신 분입니다. 관리비 부담 없이 내실 수 있고 넓은 집 유지할 여유가 있으신 분이면 아파트가 제일 좋아요. 둘째, 건강이 안 좋으신 분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면 승강기 있는 아파트가 필수예요. 계단 오르내리기 힘드시니까요. 셋째,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아파트 단지는 경로당도 있고 산책로도 있고 이웃들 만날 기회가 많아요. 외롭지 않으시려면 아파트가 좋습니다. 반대로 아파트가 부적합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첫째, 고정 수입이 적으신 분입니다. 국민연금이 100만 원도 안 되시는데 관리비 50만 원 내시면 생활이 어려워요. 둘째, 조용히 살고 싶으신 분입니다. 층간소음이나 이웃 간 갈등이 싫으시면 아파트보다는 빌라나 단독주택이 나아요. 셋째, 좁은 공간에서 간편하게 사시고 싶은 분입니다. 넓은 집 관리하기 싫으시면 아파트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이제 빌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라는 조용하고 관리비도 싸서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노후 주거로는 위험한 면이 있습니다. 먼저 빌라의 장점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관리비가 저렴합니다. 한 달에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면 충분해요. 아파트보다 3분의 1 수준입니다. 둘째, 조용합니다. 한 동에 몇 가구 안 살기 때문에 층간소음이나 이웃소음이 아파트보다 훨씬 적어요. 조용히 사실 수 있습니다. 셋째, 프라이버시가 좋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아는 사람 마주칠 일도 적고 내 생활을 간섭받지 않아요. 넷째, 집값이 저렴합니다. 같은 평수라도 빌라가 아파트보다 싸거든요. 적은 돈으로 넓은 집에 사실 수 있어요. 다섯째, 반려동물 키우기 좋습니다. 아파트는 반려동물 제한이 있는 경우도 많고 이웃 눈치도 보이는데 빌라는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보면 빌라도 괜찮아 보이죠? 그런데 노후에는 치명적인 단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승강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5층 이하 건물은 승강기 설치 의무가 없어서 대부분 계단으로 다니셔야 해요. 2층이나 3층만 되어도 나이 드시면 힘드세요. 제가 아는 김 씨라는 분이 계세요. 72세이신데 빌라 3층에 사세요. 처음 이사 오실 때는 괜찮으셨는데 나이 들면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너무 힘들어지셨대요. 장 보고 오시면 무거운 짐 들고 3층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중간에 쉬었다 가셔야 한대요. 무릎도 아프시고 숨도 차고. 그래서 요즘은 장도 자주 못 보러 가신대요. 한번 갈 때 많이 사서 들고 오시는데 그게 너무 힘드시다고 하세요. 둘째, 치안이 불안합니다. 경비가 없으니까 누가 들어와도 모르거든요. 빈집털이도 빌라가 훨씬 많이 당해요.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작년에 제 동네 빌라에서 도둑이 들어온 사건이 있었어요. 70대 할머니 혼자 사시는 집이었는데 낮에 외출하신 사이에 도둑이 들어와서 돈을 훔쳐갔대요. 빌라는 출입문이 따로 없어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거든요. 셋째, 유지비가 따로 나갑니다. 관리비는 싸지만 고장나면 수리비를 본인이 부담하셔야 해요. 보일러 고장나면 수십만 원 나가고 누수나면 또 수십만 원 나가고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해주는데 빌라는 다 본인 돈이에요. 넷째, 전세 사기 위험이 있습니다. 요즘 깡통 빌라 문제 많이 들어보셨죠? 집주인이 여러 세대에 전세를 놓고 잠적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전세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피해를 당하신 분이 있어요. 김 씨라는 분인데 빌라에 전세로 들어가셨어요. 전세금이 2억 원이었는데 2년 후에 계약이 끝나고 집주인한테 전세금 돌려달라고 했더니 집주인이 돈이 없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빌라에 은행 대출이 3억 원이나 있었고 다른 세입자들도 전세금을 못 받고 있었대요. 결국 경매로 넘어갔는데 낙찰가가 4억 원밖에 안 나왔어요. 은행 대출 3억 원 빼고 나면 1억 원인데 전세 세입자가 5가구니까 한 가구당 2천만 원씩밖에 못 받는 거예요. 김 씨는 2억 원을 넣었는데 2천만 원만 받은 겁니다. 1억 8천만 원을 날린 거죠.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진 겁니다. 지금도 소송 중이시지만 돌려받기 힘들 것 같대요. 다섯째,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힘듭니다. 빌라는 소유주가 여러 명이니까 의견 통일이 안 돼요. 재건축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점점 낡아지기만 합니다. 여섯째, 자산 가치 하락이 빠릅니다. 오래된 빌라는 아무도 안 사려고 해요. 팔려고 내놓으면 1년 넘게 안 팔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빌라를 선택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꼭 체크하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2층이나 1층으로 사세요. 3층 이상은 계단 때문에 힘드세요. 특히 1층은 계단 걱정이 없어서 노후에 제일 좋습니다. 다만 1층은 방범에 더 신경 쓰셔야 해요. 둘째, 등기부등본을 꼭 떼보세요. 은행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전세 세입자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세금보다 대출이 많으면 위험한 겁니다. 셋째, 건물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균열은 없는지, 누수는 없는지, 보일러는 정상인지 다 확인하셔야 해요. 나중에 수리비로 돈 많이 나갈 수 있거든요. 넷째, 주변 환경을 확인하세요. 병원, 약국, 마트가 가까운지, 버스 정류장이 가까운지 보세요. 나이 들면 먼 거리 다니기 힘드시니까요. 다섯째, 이웃을 파악하세요.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부동산에 물어보시거나 직접 방문해서 이웃들 만나보세요. 빌라가 적합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첫째, 관리비를 최대한 아끼고 싶으신 분입니다. 고정 수입이 적으셔서 매달 나가는 돈을 줄여야 하시면 빌라가 좋아요. 둘째, 건강하신 분입니다.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지 않으시고 거동이 자유로우시면 빌라도 괜찮아요. 셋째, 조용히 살고 싶으신 분입니다. 사람들과 부대끼기 싫으시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시는 분은 빌라가 맞아요. 반대로 빌라가 부적합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첫째, 거동이 불편하신 분입니다. 무릎이 안 좋으시거나 허리가 안 좋으시면
계단이 큰 장벽이에요. 둘째, 혼자 사시는 분입니다. 특히 여성 노인분들은 빌라에 혼자 사시면 안전상 위험할 수 있어요. 셋째, 전세로 들어가시려는 분입니다. 요즘 깡통 빌라 문제가 심각하니까 전세는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원룸과 오피스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노후의 원룸으로 이사 가시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먼저 원룸의 장점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관리가 정말 편합니다. 집이 작으니까 청소하기도 쉽고 난방비도 적게 나가고 혼자 사시기에 딱 적당한 크기예요. 둘째, 관리비가 저렴합니다. 한 달에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면 충분해요. 전기세, 가스비 다 합쳐도 15만 원이면 돼요. 셋째, 월세가 아파트나 빌라보다 싸니까 초기 비용이 적게 듭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이런 식으로 살 수 있어요. 넷째, 위치가 좋은 곳이 많습니다. 역세권에 있는 원룸이 많아서 교통이 편리해요. 병원이나 마트도 가까이 있고요. 다섯째, 이사가 쉽습니다. 짐이 많지 않으시면 간단하게 이사하실 수 있어요. 환경 바꾸고 싶으시면 부담 없이 이사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원룸으로 이사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최 씨라는 분인데 65세이세요. 이분은 원래 아파트에서 사셨는데 배우자가 돌아가시고 혼자 살게 되면서 원룸으로 이사하셨어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아파트가 너무 크고 관리하기 힘들었대요. 방이 3개인데 혼자 쓰니까 2개 방은 그냥 창고가 되어버렸고 청소하는 것도 힘들었대요. 관리비도 한 달에 40만 원씩 나가서 부담스러웠고요. 그래서 역세권에 있는 원룸으로 이사하셨는데 지금은 너무 만족하신대요. 집이 작아서 청소하기도 쉽고 관리비도 한 달에 5만 원밖에 안 나가고 여기 가까워서 어디든 다니기 편하고 마트도 바로 앞에 있어서 장보기도 편하대요. 아파트 팔아서 나온 돈은 은행에 넣어두시고 이자로 생활비를 보태고 계시대요. 월세는 50만 원인데 관리비 포함해도 60만 원이면 되니까 아파트 살 때보다 훨씬 경제적이라고 하세요. 그런데 원룸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첫째, 좁습니다. 보통 10평 내외인데 침대 놓고 옷장 놓으면 공간이 거의 없어요.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둘째, 손님 맞기 힘듭니다. 자녀들이 놀러 오면 앉을 공간도 부족하고 자고 갈 공간은 아예 없어요. 가족이 자주 찾아오시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수납 공간이 부족합니다. 옷이나 짐이 많으시면 다 넣을 공간이 없어요. 이사 가실 때 짐을 많이 버리셔야 합니다. 넷째, 방음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래된 원룸은 벽이 얇아서 옆집 소리가 다 들려요. 예민하신 분들은 힘드실 수 있어요. 다섯째, 치안이 걱정될 수 있습니다. 작은 원룸 건물은 경비도 없고 CCTV도 없어서 안전이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럼 오피스텔은 어떨까요? 오피스텔은 원룸보다 조금 나은 편입니다. 첫째, 크기가 원룸보다 큽니다. 보통 15평에서 20평 정도 되니까 생활하기 좀 더 여유로워요. 둘째, 시설이 좋습니다. 승강기도 있고 경비도 있고 CCTV도 있어서 안전해요. 일부 오피스텔은 헬스장이나 라운지 같은 부대 시설도 있습니다. 셋째, 관리가 체계적입니다. 관리 사무소가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해결해줘요. 보일러 고장 나거나 누수 생기면 관리실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다만 오피스텔의 단점은 관리비가 원룸보다 비쌉니다. 한 달에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나가요. 그래도 아파트보다는 싸지만요. 원룸이나 오피스텔이 적합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첫째, 혼자 사시는 분입니다. 넓은 집이 필요 없으시고
간편하게 사시고 싶으신 분은 원룸이 제일 좋아요. 둘째, 고정 지출을 최소화하고 싶으신 분입니다. 관리비를 최대한 줄이시고 남는 돈으로 여행도 다니시고 취미 생활도 하시고 싶으시면 원룸이 답입니다. 셋째, 도심에서 살고 싶으신 분입니다. 역세권이나 번화가 근처에 살고 싶으신데 아파트는 비싸시면 원룸이나 오피스텔이 좋은 선택이에요. 넷째, 미니멀한 삶을 사시고 싶은 분입니다. 짐을 많이 가지지 않으시고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사시려면 원룸이 적합해요. 반대로 원룸이 부적합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첫째, 짐이 많으신 분입니다. 평생 모은 물건들을 다 버릴 수 없으시면 원룸은 힘들어요. 둘째, 가족이 자주 오시는 분입니다.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자주 놀러 오시면 좁아서 불편하세요. 셋째, 넓은 공간이 필요하신 분입니다. 취미 생활을 집에서 하시거나 운동을 집에서 하시려면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매매, 전세, 월세 중 뭐가 좋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선택이에요. 먼저 매매의 장단점입니다. 매매는 집을 사는 거죠. 장점은 내 집이라는 안정감이 있다는 겁니다. 집주인 눈치 안 보고 언제까지든 살 수 있어요. 또 집값이 오르면 자산 가치가 증가합니다. 5년 전에 5억 원에 산 집이 지금 7억 원이 됐으면 2억 원의 수익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첫째, 초기 비용이 많이 듭니다. 집을 사려면 몇억 원이 필요하잖아요. 목돈이 없으시면 불가능해요. 둘째, 유동성이 떨어집니다.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 집을 바로 팔 수 없어요. 팔려면 몇 개월은 걸립니다. 셋째, 집값 하락 위험이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자산 가치가 줄어들어요. 5억 원에 샀는데 4억 원으로 떨어지면 1억 원 손해를 보는 거예요. 넷째, 관리비와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집주인은 이런 비용을 다 부담하셔야 해요. 다음은 전세의 장단점입니다. 전세는 보증금을 맡기고 월세 없이 사는 거죠. 장점은 월세가 없다는 겁니다. 보증금만 맡기면 2년 동안 월세 없이 살 수 있어요. 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년 후에 이사 나갈 때 보증금을 돌려받으니까 자산이 묶여 있긴 하지만 잃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집주인이 관리하니까 큰 수리는 집주인이 해줘요. 보일러 고장이나 누수 같은 건 집주인 책임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첫째, 보증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서울 기준으로 전세 보증금이 최소 1억 원은 넘어요. 목돈이 없으시면 불가능해요. 둘째, 2년마다 이사를 가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재계약을 안 해주면 나가셔야 해요. 나이 드셔서 이사 다니는 게 힘드세요. 셋째, 전세금을 못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깡통 빌라 같은 경우죠. 집주인이 잠적하거나 파산하면 전세금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넷째, 전세 대출 이자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으시면 매달 이자를 내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월세의 장단점입니다. 월세는 적은 보증금에 매달 월세를 내는 거죠. 장점은 초기 비용이 적다는 겁니다. 보증금 1,000만 원이면 들어갈 수 있는 집도 많아요. 또 이사가 자유롭습니다. 계약 기간만 지키시면 언제든 이사 가실 수 있어요. 환경 바꾸고 싶으시면 부담 없이 이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큰 목돈이 묶이지 않습니다. 보증금이 적으니까 나머지 돈은 다른 용도로 쓰실 수 있어요. 예금에 넣어서 이자 받으시거나 투자하시거나.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첫째, 매달 월세를 내야 합니다. 월세가 50만 원이면 1년에 600만 원, 10년이면 6천만 원이에요.
장기적으로 보면 큰 돈입니다. 둘째, 월세가 오를 수 있습니다. 재계약할 때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면 부담이 늘어나요. 셋째, 노후 불안감이 있습니다. 평생 월세를 내야 하니까 마음이 불안하실 수 있어요. 그럼 실제로 비용을 계산해 볼까요? 10년 기준으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매매로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 경우 초기 비용이 5억 원입니다. 10년 동안 관리비가 한 달에 40만 원씩 나가면 총 4,800만 원이에요. 재산세가 1년에 100만 원이면 10년에 1,000만 원이고요. 합치면 5억 6,800만 원입니다. 10년 후에 집을 팔면 5억 원 정도는 돌려받으실 테니 실제로 쓴 돈은 6,8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전세로 보증금 3억 원을 맡긴 경우 초기 비용이 3억 원입니다. 10년 동안 관리비가 한 달에 30만 원씩 나가면 총 3,600만 원이에요. 10년 후에 보증금 3억 원은 돌려받으시니까 실제로 쓴 돈은 3,6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회비용을 생각해야 해요. 3억 원을 은행에 넣어두면 1년에 3% 이자가 붙으니까 900만 원이에요. 10년이면 9천만 원입니다. 이걸 포기한 거니까 실제 비용은 3,600만 원 더하기 9천만 원, 총 1억 2,600만 원입니다. 월세로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을 내는 경우 초기 비용이 5천만 원입니다. 10년 동안 월세가 50만 원씩이면 총 6천만 원이에요. 관리비가 한 달에 10만 원씩이면 10년에 1,200만 원이고요. 합치면 5천만 원 더하기 6천만 원 더하기 1,200만 원, 총 1억 2,200만 원입니다. 10년 후에 보증금 5천만 원은 돌려받으시니까 실제로 쓴 돈은 7,200만 원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10년 동안 실제로 쓴 돈은 매매가 6,800만 원, 전세가 1억 2,600만 원, 월세가 7,200만 원입니다. 의외죠? 전세가 제일 비싸요. 왜 그럴까요? 전세는 큰 돈을 묶어두는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 돈을 다른 데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하는 거니까요. 그럼 뭐가 제일 좋을까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자산이 충분하시면 매매가 제일 좋습니다. 내 집이 있다는 안정감도 있고 장기적으로 비용도 제일 적게 들어요. 자산이 중간 정도이시면 월세가 나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적게 맡기고 남는 돈을 예금이나 투자로 굴리시면 월세를 상쇄할 수 있어요. 자산이 적으시면 월세밖에 선택지가 없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로 들어갈 수 있는 월세를 알아보세요. 연령대별로도 추천이 다릅니다. 50대에는 매매가 좋습니다. 아직 젊으시니까 집을 사셔도 10년, 20년은 사실 수 있어요. 60대에는 전세나 월세를 고려해 보세요. 집을 사시면 나중에 팔기도 힘들고 자산이 묶여 있어서 유동성이 떨어져요. 70대 이상은 월세가 좋습니다. 보증금을 최소화하시고 자산을 유동적으로 관리하시는 게 나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내게 맞는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실전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산 규모별 추천입니다. 자산이 5억 원 이상이시면 아파트 매매를 추천합니다. 30평 정도 아파트를 사시고 평생 사세요. 자산이 2억 원에서 5억 원이시면 빌라나 오피스텔 매매를 추천합니다. 또는 작은 아파트 전세도 괜찮아요. 자산이 5천만 원에서 2억 원이시면 오피스텔이나 원룸 전세를 추천합니다. 또는 월세로 살면서 남는 돈을 굴리세요. 자산이 5천만 원 미만이시면 원룸 월세가 현실적입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월세 50만 원 정도로 사세요. 둘째, 건강 상태별 추천입니다. 건강하시면 빌라나 원룸도 괜찮아요.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지 않으시면 승강기 없는 집도 살만해요.
무릎이나 허리가 안 좋으시면 반드시 승강기 있는 곳으로 가세요. 아파트나 오피스텔 또는 빌라 1층이 좋습니다. 거동이 많이 불편하시면 아파트 저층이 제일 좋아요. 비상시에 빨리 대피할 수 있고 관리도 편하니까요. 셋째, 가족 구성별 추천입니다. 부부가 함께 사시면 최소 20평은 되어야 해요. 원룸은 좁으니까 빌라나 작은 아파트가 좋습니다. 혼자 사시면 10평에서 15평 정도면 충분해요. 원룸이나 오피스텔이 적당합니다. 자녀들이 자주 놀러 오시면 방이 2개는 있어야 해요. 손님방이 필요하니까 아파트나 빌라가 좋습니다. 넷째, 지역 선택입니다. 서울에 사실 건가요? 아니면 지방으로 내려가실 건가요? 서울은 집값이 비싸지만 병원이나 편의시설이 좋아요. 지방은 집값이 싸지만 의료 인프라가 부족할 수 있어요. 서울에 남으시려면 외곽 지역을 알아보세요. 강북이나 노원, 도봉 이런 데는 집값이 상대적으로 싸요. 지하철역만 가까우면 생활하기 편합니다. 지방으로 가시려면 중소도시를 추천합니다. 대전, 광주, 대구 이런 곳은 집값도 싸고 생활 인프라도 괜찮아요. 시골 같은 데는 병원이 멀어서 불편하실 수 있어요. 다섯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집을 알아보실 때 이것들을 꼭 확인하세요. 승강기가 있는가? 없으면 몇 층인가? 가까운 병원이 있는가? 도보 10분 내에? 마트나 시장이 가까운가? 도보 10분 내에? 대중교통이 편리한가?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이 가까운가? 치안은 안전한가? CCTV가 있는가? 경비가 있는가? 관리비는 얼마인가? 감당 가능한가? 건물 상태는 어떤가? 낡지 않았는가? 수리할 곳은 없는가? 이웃은 어떤가? 조용한가? 문제 있는 이웃은 없는가? 이 체크리스트를 프린트해서 가지고 다니시면서 집 볼 때마다 체크하세요. 모든 항목에 체크가 되는 집을 찾으시면 됩니다. 여섯째, 의사결정 나무를 만들어 보세요. 질문에 답하면서 자연스럽게 내게 맞는 선택을 찾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 자산이 5억 원 이상인가요? 그렇다면 매매를 고려하세요. 아니라면 다음 질문으로 가세요. 두 번째 질문, 혼자 사시나요? 그렇다면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고려하세요. 아니라면 다음 질문으로 가세요. 세 번째 질문, 건강이 안 좋으신가요? 그렇다면 승강기 있는 아파트를 고려하세요. 아니라면 다음 질문으로 가세요. 네 번째 질문, 관리비를 최소화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빌라나 원룸을 고려하세요. 아니라면 아파트를 고려하세요. 이런 식으로 질문에 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게 맞는 선택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아파트, 빌라, 원룸의 장단점, 매매, 전세, 월세의 비교, 그리고 선택 가이드까지. 머리가 복잡하시죠?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산이 충분하고 건강이 안 좋으시면 아파트 매매가 제일 좋습니다. 승강기 있고 관리 잘 되는 아파트에서 편하게 사세요. 둘째, 자산이 중간이고 건강하시면 빌라나 오피스텔도 괜찮습니다. 관리비를 아끼면서 조용히 사실 수 있어요. 셋째, 혼자 사시고 간편하게 살고 싶으시면 원룸이나 오피스텔이 좋습니다. 관리도 편하고 비용도 저렴해요. 넷째, 매매는 장기적으로 비용이 제일 적게 들지만 초기 자금이 많이 필요하고 월세는 초기 자금은 적게 들지만 장기적으로 비용이 많이 나갑니다. 전세는 중간인데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의외로 비쌀 수 있어요. 다섯째, 선택하기 전에 반드시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세요. 승강기, 병원, 마트, 교통, 치안, 관리비, 건물 상태, 이웃,
이 모든 걸 확인하시고 결정하세요. 노후 주거 선택은 정말 중요합니다. 잘못 선택하시면 돈도 많이 들고 불편하게 사시게 돼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여러분께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주택연금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 한 채로 매달 연금 받는 방법,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완전히 파헤쳐 드릴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